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보건에서 이제 질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개론 부분에서는 건강과 건강 증진 개념 두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건강이라 하면 WHO에서 정의한 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건강 증진이라 하면 건강을 개선시키고 조정 능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건강을 누군가 딱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잠재되어 있는 개발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를 건강 증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건강 증진에는 보건 교육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강 증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삶의 질의 향상이에요. 그리고 건강, 수면의 연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건강증진 개념이 계속 강조되는 최근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은 만성퇴행성 질병과 사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성퇴행성 질병이 증가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건강 증진이 되는 거죠. 건강 증진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셔야 돼서 이제 메슬로의 욕구 이론 단계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이죠. 뭐 갈증이라든지 배고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가장 바닥에 깔린 욕구라고 보실 수 있죠. 뭐 폐렴 환자가 산소 요구도가 증가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예요. 생리적인 게 해결이 된다면 나는 지금 상태가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소속의 욕구예요. 안전까지 해결이 됐다면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병원의 의료진이 가운을 같은 색깔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 소속의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죠. 자아 존중은 남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궁절제술 환자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앞에 네 가지 욕구가 다 충족된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거고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만족이 되시는 거죠. 다음으로는 범이론에 따른 금연 절주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범이론이란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 행동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보건교육에 있어서 차별화된 보건교육을 세울 수 있는 이 바탕이 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금연 절주 프로그램에서는 인지적 과정과 행동적 과정으로 나눠지실 수가 있는데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행동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단계에서는 계획 이전, 계획 단계, 준비 단계까지를 인지적 그거를 깨닫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동하는 단계는 행동 단계, 유지 단계가 되시겠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계획 이전 단계예요.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에는 아직 그걸 금연이라든지 절주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흡연,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서 이제 계획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기부여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단계가 계획 이전 단계가 되시겠어요.
두 번째 단계가 계획 단계인데 이 계획 단계는 흡연 음주의 유해성을 되게 많이 듣게 되니까 이거는 유해 알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천하진 않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계획 이전과 계획 단계에서는 차이가 그거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거는 되게 해로운 거구나 알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자신의 흡연이라든지 음주 행위를 진단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이렇게 해로운 걸 알게 됐으니까 내가 금주를 해봐야겠구나 생각하는 단계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금연, 절주, 전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계가 되시겠어요. 이제 행동 유지 단계에서는 행동 단계는 금연 절주를 시작해서 6개월까지를 이제 행동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을 유지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행동 단계에서는 언제라든지 다시 금연 절주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 단계가 되겠고요. 유지 단계는 금단 증상은 사라졌지만 유혹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혹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교육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질병 발생의 3대 원인이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병인, 숙주, 환경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병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인을 고르시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체의 요인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셔야겠죠.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물리적인 요인에는 열이라든지 자외선의 노출, 방사능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고 화학적 요인에는 유해가스, 화학적 물질, 중금속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이런 것들이 되겠고 기타로 유전적 요인이나 심리적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병원체의 요인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환경적 요인에는 생물학적 환경에는 주변에 이제 모기가 많다든지 이런 매개 곤충들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고 물리화학적 환경에는 지형, 상하수도, 계절 이런 것들이 속하실 수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는 생활습관, 위상상태의 차이, 전쟁, 불경기 이런 것들이 되겠고 경제적인 환경에는 직업, 경제상태가 되실 수 있죠. 숙주의 요인에는 연령이나 성, 인종, 면역 상태, 성격, 사회 계급이 되죠. 그래서 면역 상태가 가장 숙주의 주요 요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질환의 지표 살펴보시면 질환의 지표를 하면 질병의 발생 원인 중에서 병인의 요인이죠. 감염력, 병원력, 동력이 되실 수가 있어요. 감염력은 숙주에 자리 잡아서 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수성 있는 총 수가 이제 분모가 되겠고요. 분자는 불연성 감염자와 현성 감염자 모두를 포함하는 게 감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병원력은 임상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죠.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자 수가 분모가 되겠고 분자가 발병자 수, 현성 감염자 수를 표현할 때 병원력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동력은 이 병원력 중에서 중환자와 사망자 수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면역도 같이 살펴보시면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얘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 여기서 후천 면역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후천 면역에는 능동 면역하고 수동 면역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남으로부터 받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능동 면역은 숙주 스스로 병원체의 독소에 대해서 면역체를 만들어서 면역을 지니게 되는 항원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으로 생겼냐, 인공적으로 생겼냐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는 내가 질병이 앓고 나서 형성이 되는 거죠. 특히나 홍역 대표적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공 능동 면역이라는 하면은 인위적으로 이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몸에 소량의 체내에
항원을 주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겠죠.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소량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 놔서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예방 접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예문이 나오면 인공 능동 면역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수동 면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항체를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면역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되게 빨라요, 효력이. 그런데 이것도 장기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속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얘도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게 있는데, 자연적인 거는 모체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받거나 초유를 통해서 모유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면역체들을 이제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공 수동 면역은 인위적으로 항체를 주입하는 거죠. 아까 인공 능동 면역 같이 항원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항체를 주입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바로 막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 모유수유를 격려하고 있다 하면 자연수동 면역이 되실 수가 있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그 면역 글로불린을 맞고 나간다 하는 경우에 인공수동 면역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질병의 자연사와 그 단계별로 질병 예방 활동을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자연사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에서 예방 활동을 1차를 하느냐, 2차를 하느냐, 3차를 하느냐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시겠어요. 자연사 먼저 보시면 1단계는 비병원성기라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감을 예로 들었을 때 뭐 여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독감이 유행하지도 않고 독감 걸린 사람도 주변에 없어. 이런 단계가 비병원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뭘 중점으로 해주시냐. 몸이 이제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죠. 뭐 환경 위생을 한다든지 자기가 골고루 식사를 한다든지 보건교육을 듣는다든지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질병이 걸리게 되는 초기의 시기인데 9월, 10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감이 유행하려고 해. 그래서 나라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하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건강행동으로는 예방 접종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면 독감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발현성 감염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족 중에 나도 뭐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몸속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증상이 없어. 그러면은 발현성 감염기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발현성 감염기와 불연성 감염기는 둘 다 질병이 걸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예방 단계의 활동이 필요하신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불연성 감염기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서는 조기 진단을 하시고 조기적으로 치료를 빨리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검진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면 코로나 키트 같이 검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단계가 되시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발현성 감염기죠. 그래서 독감이 걸린 사람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질병이 점차 회복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해주는 단계가 3차 예방 활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자연사 중에서 비병원성기와 초기병원성기는 1차 예방 활동을 해야 되고, 불연성 감염기와 발연성 감염기에는 2차 예방 활동들을, 회복기에는 3차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어요.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수성 있는 숙주가 병원체에 감염돼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발병하게 되면 그걸 감염병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감염병의 단계별로 분류도 살펴보시면
팬데믹이 있죠. 우리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유행,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에피데믹이라는 유행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코로나19가 중국에 한정돼 가지고 퍼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에피데믹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데믹 단계에서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한국 막 이렇게 다 퍼지게 되면 팬데믹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팬데믹 상태에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이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풍토화됐다 하면은 엔데믹 상태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뭐 독감처럼 감기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했을 때 엔데믹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산발적인 감염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스포라딕이 되시겠어요. 얘는 뭐 특정한 장소나 시간의 연관성이 없이 드문드문 발생하는 거죠. 얘를 산발적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 발생도 있어요. 페리아딕이죠. 얘는 2, 4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표현할 때 페리아딕 감염병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감염병의 6가지 요소를 살펴볼게요. 감염병 사슬이라고 표현하죠. 6개가 연관이 됐을 때 이제 이어졌을 때 감염병이 발생하는 거고 한 가지라도 차단이 되게 되면 질병이 일어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감염 인자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곰팡이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감수성 있는 숙주를 만나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죠. 감수성 있는 숙주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대상자죠. 그래서 이 면역 결핍 환자, 당뇨, 화상 입은 환자가 이제 감수성 있는 숙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입구예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 인자가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막, 피부의 점막이라든지 호흡기, 소화기, 피부, 상처 이걸 이렇게 통해서 침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침입구는 이제 또 전파 경로를 통해서 또 퍼지실 수가 있는데 전파 경로라 하면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죠. 손으로 만져서 접촉을 한다든지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파 경로가 되시겠고요. 전파 경로에서 이 질병이 일으키는 감염 인자가 탈출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겠죠. 탈출하는 곳은 감염 환자의 이제 비말이라든지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탈출을 하고 대변을 보면 소화기를 통해서 탈출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 걔가 이제 성장이나 증식하기 위한 저장소가 필요한데 저장소는 사람인 경우 환자가 되실 수가 있고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 동물 이런 것들이 저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사슬이 연결이 됐을 때 질병이 걸리는 거고요. 감염 인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보균자를 격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죠. 감수성 있는 숙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양 균형을 이룬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침입구와 전파 경로 탈출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생 관리를 하시는 거, 뭐 보건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요. 저장소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에는 동물인 경우에는 뭐 그 조류 독감이 유행한다면은 닭들을 그 흙에다 묻는 처리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감염 동물을 처리한다든지 사람을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장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감수성 있는 숙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면 감수성 있다라는 거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숙주의 감수성이 높으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면역력이 높으면 감염병이 유행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인간 병원소 구분하실 때 뭐 현성 감염자, 불현성 감염자, 보균자로 구분을 또 하실 수가 있고 현성 감염자는 환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병원체에 감염이 돼서 확실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현성 감염자가 되시겠고,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균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사람들이 불연성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균자도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임상적인 증상은 없지만 감염병의 보유체를,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감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죠. 접촉하면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관리 대상이에요. 찾기가 좀 어려운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균자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 유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죠. 보균자에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가 있어요. 그래서 잠복기 보균자는 잠복기 중에 타인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 균에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죠. 회복기 보균자는 질병이 걸려서 이제 회복 단계인 거죠. 회복 단계에서도 균이 나와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격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차단이 될 수 있는 대상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건강보균자는 자기가 이 균을 감염됐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게 뭐 특별히 질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렇지만 균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평생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보균자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보균자들이 3개월 이내인 사람과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일시보균자, 만성보균자, 영구보균자로 또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건강보균자가 좀 출제가 많이 되죠. 병원체에 감염이 되고도 처음부터 전혀 증상을 나타나지 않고 발병하지도 않는 사람을 건강보균자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정 감염병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4단계로 구분하실 수 있죠. 1단계는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즉시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고, 음악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1급은 신고, 즉시 신고하고 격리를 해야 된다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고 격리를 하셔야 돼요. 즉시에서 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리고 격리는 꼭 필요한 대상자가 되시겠어요. 3급, 4급은 격리는 필요 없죠. 근데 3급인 경우에는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는 해주셔야겠어요.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들이 되실 수 있겠어요. 감염병을 이제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느냐를 또 분류를 제가 해봤는데요.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은 대부분 오염된 손이라든지 분뇨, 분변에 오염된 음식, 물 이런 것들을 먹은 형태라든지 매개곤충을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소화기를 통한 감염되는 질병들은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구분했을 때 세균성인 경우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디푸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는 폴리오하고 유행성 간염이죠. 소화기 감염병들은 대부분 세균이 많은데 바이러스가 2개가 있죠. 폴리오하고 유행성 간염이에요. 그래서 이거 2개를 기억하시고, 대부분 법정 전염병들에서는 2급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장티푸스는 장미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장미진, 그리고 위달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하실 수 있죠.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가 일으킬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소화기 감염병들은 열이 날 수 있는데 열이 없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세균성 이질은 점액성 혈변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소아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점액성 혈변을 본다면 세균성 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라디푸스는 장염이나 위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폴리오는 소아마비를 발생하죠. 예방접종 가능해요. 그 유행성 간염도 이 구토나 설사, 황달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식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기는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소화기 감염병 앞에서 A형 간염 살펴보셨는데, 간염은 또 B형, C형, A형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이제 구분해서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B형 같은 경우는 혈청 감염이라고 표현하고, A형 간염은 전염성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도 먼저 살펴보시면 급성과 만성이 있어요. 그리고 C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수혈이라든지 혈액, 점액, 오염된 주사기, 바늘,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죠. B형 같은 경우는 C형하고 구분되는 게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근육으로 이제 예방접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일회용 주사기 사용하고 콘돔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C형이나 B형이랑 공통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급수도 3급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A형인 경우는 이 전염성인 것 같이 2급 감염병이고 격리가 필요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감염 경로가 B형, C형하고 전혀 다르죠. 이제 대소변, 오염된 음식물, 혈액 통해서도 감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생 관리라든지 식수 관리, 예방 접종하실 수가 있고, 감염된 식기를 분류하는 거 필요하고, 감염 환자의 식기는 자비 소독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B형, C형인 경우에 혈액이나 직접 접촉, 뭐 이렇게 수직 감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형, C형 간염 환자나 에이즈 간염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어디냐? 재채기, 기침, 뭐 껴안기, 음식 나누어 먹기, 가벼운 뽀뽀 등은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호흡기 감염병은 세균성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선홍열이 있겠어요. 디프테리아는 증상보다는 1급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호흡기 질병보다는 1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2급이나 3급이실 수 있는데, 백일에는 발작성 기침, 선홍열은 딸기여가 특징적이실 수 있겠어요. 호흡기 감염병 살펴볼게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데요. 대표적인 질병 홍역 되시겠어요. 2급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죠.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셔야 되고, 코폴립 반점이 특징적인데 입안에 쌀같이 이렇게 희고 작은 수포가 생기죠. 그리고 그 발진 같은 경우는 목 뒤에서 시작해서 얼굴, 몸통, 사지로 번지실 수 있어요. MMR로 예방접종 가능하죠. 세 가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 되시겠어요.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시고 추가 접종을 만 4세에서 6세에 접종하실 수 있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고요. 풍진도 이제 발진이 생기는데 수직 감염이 되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태방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풍진 예방접종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근데 임신을 하신 분이 예방접종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인플루엔자는 4급이고 고혈과 두통, 오한이 생기고, 수두도 2급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세요. 발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얘는 홍역하고 다르게 몸통에서 시작해서 사지로 번지는 발진이 발생하실 수 있죠. 수족구병은 4급 감염병이고 6개월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고 입안이나 손바닥, 발가락 등의 수포, 고열이 발생하실 수 있죠. 절지동물을 통해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에 또 살펴보시면 리케치아로 감염되는 게 이제 찌찌가무시하고 발진티푸스죠. 찌찌가무시는 들쥐, 진드기에 감염이 돼서 이제 열성 감염병이라든지 전신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 발진티푸스는 이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원충,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로 전파가 되실 수가 있죠. 세균성 절지동물 감염에는 패스트가 있는데 얘도 1급이죠. 쥐벼룩을 통해서 전파되실 수 있겠어요. 그 바이러스성에는 일본내염, 유행성 출혈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 댕기열이 있겠어요. 일본내염 작은 빨간집 모기죠. 그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 진드기, 분비물을 흡입하거나 이거에 이제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되실 수가 있죠.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예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이제 태아로 전염이 되면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죠. 황열도 모기, 댕기열도 모기로 감염이 되실 수 있겠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의 감염이 가능한 질병들을 묶은 거죠. 세균, 바이러스 구분해 보시면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견병인 공수병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균에는 탄저, 렙토스피라증, 야토병, 브루셀라증이 있고 우리나라에 총 11종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정해져 있죠. 탄저 먼저 보시면 1급 감염병이에요. 소나 양, 말, 돼지를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 피부 접촉이나 고기들을 먹었을 때 그리고 포자를 흡입했을 때 감염이 되실 수 있죠. 렙토스피라증은 들쥐 배설물이 이제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요. 야토병은 감염동물에 이제 물리거나 감염동물 사체를 피부나 점막에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요. 1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브루셀라증은 소, 돼지, 양, 염소, 개같이 가축을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 분비물이나 태반 이것들이 피부 상처나 결막을 통해서 노출됐을 때 감염이 되실 수 있죠. 특히나 유제품과 관련해서 감염이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살균 처리하는 거, 브루셀라증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공수병 같은 경우는 포유동물에 물렸을 때 이제 걸릴 수가 있고요. 그 타액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개가 되실 수가 있는데 개에 물렸을 때는 개를 7일에서 10일 동안 관찰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개방 상처로 봉합이 필요한 부위 같은 경우는 면역혈청 주사를 먼저 맞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24년 1월에 인수공통 감염병에 장관 감염증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감염증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이제 동물과 사람을 구분해서 질병을 한번 또 보시면 쥐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이게 쯔쯔가못이 대표적일 수가 있고요. 소와 사람 간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탄저도 있지만 브루셀라증, 광우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와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앞에서 봤듯이 공수병이 있겠고요. 돼지와 사람에서는 일본내염, 탄저, 렙토스피라증, 살모넬라증이 있겠어요. 양과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규열, 탄저, 보툴리니스증이 있겠고요. 닭이나 오리,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되시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감염병들이 대부분 급성 감염병이라면 만성인 경우가 결핵, 매독, 임질,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 만성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세균은 결핵, 매독, 임질이고요. 바이러스는 에이즈가 되실 수가 있죠. 결핵 먼저 살펴보시면 소나 조류를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요. 객단, 비말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죠. 폐뿐만 아니라 신장이나 림프절, 난소, 소장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 증상은 체중 감소, 야간 미열, 후기에 각혈, 늑막염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대상자가 이제 객단을 뱉어냈을 땐 소각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의류 침구는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일광 소독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치료로는 결핵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약제를 투약하시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투약을 하죠.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성 예방을 위해서 병행 투약하시는 거 필요하고 출생 4주 이내에 BCG 접종을 통해서 예방하실 수 있어요. 검사 방법으로는 단체로 이제 결핵이 의심된다 하면 엑스레이 찍으시면 되겠고 확진 검사로는 객단 검사를 하시고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피내 주사를 하는 형태이고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가 양성 시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고 음성인 경우에는 소아인 경우에 BCG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매독은 성매개 질환이죠. 그리고 태반을 통해 수직 감염이 되실 수 있어요. 임신 중기에 수직 감염이 되죠. 임질은 산도를 통해서 신생아의 결막염이 유발되실 수가 있어요. 안염 이게 유발될 수 있고 에이즈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고 혈액이나 점액, 질분비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수직 감염도 되기 때문에 모유수유도 금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예방 방법에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콘돔 사용이라든지 면도기, 칫솔 같이 혈액이 묻을 수 있는 기구들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기타 질병들 살펴보시면 파상풍이 3급 감염병이고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아간긴급, 후궁반장, 조소예요. 그리고 얘 경부의 강직이라든지 호흡 근육의 경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용이한지 기도 유지하는 것들 필요하신 중재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 파상풍은 흙이나 먼지, 동물의 대변 등이 이제 피부에 오염됐을 때 침투돼서 감염이 일으키실 수 있겠어요. 그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2급 감염병이고 65세 고령자에게 발생이 높아요.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죠. 그 65세 노인에게 예방접종해야 되는 질병이 되시겠죠. 한센병은 2급이고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기 속에 이제 균이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균이 자라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창은 1급 감염병이고 공기,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죠. 그 밖에 뭐 우리 많이 들어본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뭐 메르스하고 사스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기생충 감염병 보시면 촌충 중에는 무구존충충하고 유구존충충이 있어요. 무구존충충은 소고기를 덜 익혔을 때, 유구존충충은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발생하실 수 있죠. 회충은 소아에게 감염률이 되게 높고요. 야채를 잘 씻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죠. 십이지장충은 경피 감염이 되고 뭐 체독벌레증이라고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요충은 집단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가 있고 항문주의에 산란하기 때문에 소양증이 심하고 야간에 수면 장애가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간디스토마는 이제 충난을 통해서 새우렁이를 통해 담수어를 통해 인체로 이제 감염이 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폐의 간디스토마도 충난, 다슬기, 참개나 참개질을 통해서 인체로 감염이 되실 수 있겠어요.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이제 간호조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발생 전에는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셔야 되죠. 그래서 환경관리라든지 보건교육,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발생 후에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셔야겠어요. 감염 보균자, 감염자 색출에 중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들, 이제 소화기를 통한 감염병, 아까 배울 때 대부분 수인성 감염병이 많은데, 오염된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음료수 관리가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연관관계가 없어요.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관계가 없고, 치명률이 낮은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성매개 감염병은 조기에 치료하는 걸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 발견에 힘쓰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하고 콘돔 사용을 좀 교육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치료할 때는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임산부인 경우에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좀 교육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기생충 감염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 식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 기생충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주변 위생 관리라든지 위생적인 식생활 하시는 거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생식을 하는 경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식을 좀 제한하시는 거 필요하고 야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십이지장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씻어 먹는 거, 여러 차례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거 예방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다음으로 만성질환의 특징들 살펴보시면 만성질환은 발생하면 3개월 이상이 오랜 기간이 경과가 될 때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겠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원인이 다양하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 없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잠재 기간이 길고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기능 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서 최후에 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률하고 유병률 다시 살펴보시면 발생률은 이제 건강한 전체 인구 수분의 일정 기간의 특정 질병에 걸린 수예요. 신규 환자를 볼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유병률은 조사 시점 인구 수분의 이제 조사 시점의 환자 수, 누적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질환을 표현했을 때 유병률이 높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 발생률은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급성 질병인 이제 급성으로 감염병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신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급성 감염병은 되도록이면 이제 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유병률은 낮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 감염병 만성질환 시에 만성질환은 유병률이 높다, 급성질병은 발생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에서 이제 특히나 암 관리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암 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될 수 있죠. 5가지를 묶었을 때는 대부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죠. 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2년마다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에게 이제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게 검진을 하는 거고 6개월마다 하실 수가 있겠어요.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1년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2년마다 검진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폐암은 만 50세 이상이나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에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게 2년에 한 번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5가지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암 검진이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상으로 여성에게 하는 검진이 뭐냐 하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 가능하실 수 있죠.